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이 영상은 영화 모던 보이라는 영화의 인트로 부분이에요. 이 영상을 보면 1930년대의 경성, 지금의 서울의 모습이 스케치로 다 묘사가 됩니다. 서울의 전체적인 모습, 전차가 있는 모습, 역 앞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이게 쭉 나오고 그리고 이 모던보이 영화의 주인공인 박해일 배우 있죠? 이 박해일 배우 그 다음에 김남길 배우가 이제 투톱인데 박해일이 조선 청년, 그 다음에 김남길이 일본인 청년. 이 두 사람이 학교도 같이 다니고 절친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너는 일본인, 난 조선인 이러한 갈림길에서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시점이 등장하죠. 그런 사건이 그런 내용이고요. 이 인트로에는 이 주인공 누구냐 박해일이 모던보이의 외양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모던보이적인 삶을 즐기고 있는지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런 모습인데 혹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혹시 집에 가서 올릴 수 있으면 블랙보드에 이 인트로 영상만 따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게 안 되면 곤란한데 안 되네요. 왜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 영화 모던보이의 한 그 스케치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게 바로 1930년대에 정확하게 영화에서는 1937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937년 경성의 풍경을 CG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저 모습이었겠구나. 거의 사실 아닌데 저는 어디서 필름을 구한 줄 알았어요. 너무 잘 구증을 해서. 근데 알고 보니 CG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자동차가 있었고 광장에 모여있는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기 흰 저고리와 검정색 한복 치마를 입은 학생들도 보이죠.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건 이제 실제 모습이에요. 아까는 영화 속에 있는 CG로 재현된 경성의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자료로 남아있는 경성, 지금의 서울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본정이라고 되어 있죠. 혼마치라고 부르는 혼마치 본정 번화가의 야경입니다. 집 밑에 이게 그 캡션이 없으면 위에만 보면 이 오사카인가 싶죠. 이런 느낌으로 밤에 굉장히 유흥가를 중심으로 화려한 밤 문화가 있었던 곳. 본정 혼마치는 지금의 명동과 충무로 일대를 말해요. 그때는 행정구역이 다 일본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본정, 혼마치 이렇게 불렀는데 명동과 충무로 일대입니다. 보면 네온사인 정말 화려한 게 보이죠. 간판도 보이고요. 오사카 가면 꼭 이런 모습이던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그렇습니다. 이건 왼쪽은 야경, 오른쪽은 이제 낮 풍경인데요. 보면 지금 뭐 명동 골목 가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간판은 일본 간판이고 그렇지만 그 거리에 사람들이 양복, 서양식 복장을 하고 걸어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 한복, 전통 복장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보이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업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이 두 사진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화편 얘기할 때 봤듯이 1910년대 말의 거리 풍경과 1920년대 들어선 거리 풍경이 완전히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오는지를 내 삶에서 체감하느냐, 이러한 변화로부터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새로운 문화가 왔다. 이런 것들이 거리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체감되도록 변화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아까 인트로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던 이 모던 보이의 포스터인데요. 여기 보면 낭만의 화신 멋지지 않소 이렇게 카피가 뽑아져 있고요. 그 위에 모던 보이 제목 위에 1937 조선의 문제적 신세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던보이가 어떻게 인식되었느냐? 바로 조선의 문제적 신세대라고 인식이 되었던 거죠. 목장부터 보면 지금 양복, 지금은 이 양복을 해도 셔츠하고 위에 이제 자켓 정도 입잖아요. 넥타이 정도 하고. 근데 이때 보면 행커칩도 하고요. 여기 커프스도 하고 이 안에 조끼도 입고 구두도 백구두까지 다 맞춰서 풀 착장을 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적으로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모던 보이들의 어떤 복장이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되게 이제 유흥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 거리 풍경 봤잖아요. 혼마치의 풍경. 그런 문화를 즐기던 중심 세대가 바로 이 모던보이, 모던걸이었던 겁니다. 자, 이 오른쪽은, 왼쪽은 그 어떤 세태를 강조한 포스터가 두 종류인데, 오른쪽은 서사 라인을 강조한 포스터,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왼쪽, 이 문제적 신세대라고 한 이 포스터가 훨씬 더 이 모던보이의 특징을 잘 나타낸 포스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주는 김혜수였어요. 대표적인 모던보이, 모던걸이죠. 이 박해일의 모습을 잘 한번 봐주세요. 이 느낌을. 자, 영화 속의 이 박해일, 모던보이, 조선총독부에서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자동차를 타고, 이게 지금 출근 복장이거든요. 출근 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엔 백석이죠. 그리고 또 이상이에요. 뭔가 되게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외양적으로 볼 때. 실제로 이 모던보이 박해일을 스타일을 하면서 이상과 백석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는 외양적인 면을 실제 당시에 대표적인 모던보이였던 백석 시인, 이상 시인을 모델로 해서 이 박해일의 전체적인 스타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머리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 모던보이들은 밑에 설명이 써 있는데 1930년대 한국의 지식인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이 지식적인 측면보다는 유흥과 활락과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측면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서 이 모던보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보면 이 박해일이 경성역에 절친인 김남길, 이 극중 이름은 신스케인데요. 일본 이름. 신스케를 마중하러 나갔을 때 이 박해일의 이 화려한 세련된 모습을 보고 그 아까 그 역 앞에 이 한 무리의 조선 여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 조그맣게 서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이 앉아 있을 때 박해일의 자동차, 이런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딱 오니까 이 여학생들이 와 모던보이다 모던보이 이러면서 막 그 연예인 바라보듯이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너희들 저런 모던보이 좋아하다가 망신당한다,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러느냐? 당시에 이 모던보이들은 이 외향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막 말세다. 요즘 젊은 것들 이런 얘기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 옷 저게 뭐고 머리 저게 뭐고 생각 없이 저렇게 날라리처럼 하고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런 외향적인 활락을 즐기는, 유흥을 즐기는 모습만 강조되어서 모던보이가 묘사되지만 사실상 이 모던보이는 외향적으로는 서양식 의복, 스타일 이런 걸 즐겼지만 내면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그 기점에 있는 이런 청년들, 그 시대를 주도하던 청년들은 내가 이 시대, 이 근대라는 시대 혹은 뭐 현대라고 한다면 현대라는 시대를 가장 앞서서 살아간다. 이 시대의 맨 앞에 있다. 이러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는 그런 것을 자부심과 사명감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최초의 근대 주체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최초의 근대 주체들. 우리가 왜 이 모던보이 현상에 주목하느냐? 미디어에서 주목하는 건 약간 그 활락적인 유흥을 즐기는 그런 모던보이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문단에서 볼 모던보이들은 사상적인 측면의 모던보이였다는 거죠. 현대적인 문화, 지식 이런 것들을 가장 앞장서서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지식과 문화를 바탕으로 조선을 세계 속에 위치시키고 싶어 했던 세계와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고 싶어 했던 그들의 욕망이 이 모던보이라는 현상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던보이를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영화에서 캡처한 장면인데요. 이것도 안 나오려나? 아, 이거 나오네.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도 알 텐데 거기서 이 모던보이라는 영화를 다룬 적이 있어서 참고 삼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영화이기 때문에 극적인 장치들이 좀 들어갑니다. 이 사건 독립 투쟁에 이 박해일이 본의 아니게 엮여서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친구인 김남길 신스케가 이 박해일을 취조하는 장면에서 아까 그 친구야라고 했는데 이제 뺨 때리고 거기서부터 넌 조선인, 난 일본인 이게 갈라지는 시점이 이제 영화에서는 드러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서사라인은 이 영화가 막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이 시대에 대한 고증 그리고 이 시대의 그 모던보이에 대한 어떤 고증 이런 것들이 드물게 되어 있어서 이 영화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저렇게 다녔었지. 저런 거리의 모습이었겠지.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큰 기대하지 말고 저와 같은 시각으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 그림인데 이 당시의 모던보이 아까 문제적 신세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박해일을 경성역 앞에서 본 선생님이 저런 모던보이 좋아하다가 왜 신세 망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당시에 이런 모던보이들이 너무나 거치장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비롯됩니다. 이 그림도 이러고 다녀야 배우인 줄 알아주니 배우 노릇하기도 한 벌 고생이 아니야 라고 남자가 얘기하고 여자도 아이고 사이상보다도 내가 더 고생이지 요 적은 구두 신고 궁둥이 짓을 하노라니 발목이 견뎌놔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만평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향적인 것만 치중하느라고 불편한 것도 참고 이렇게 다닌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비꼬는 거죠. 풍자하는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설명했죠. 아까 박해일처럼 백구두에 백바지에 또 조끼까지 또 맥고 모자까지 풀 착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바지 대신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모던보이가 내실이 아닌 외양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풍자한 모습입니다. 이게 1927년, 1934년 이런 만평 속에 드러나 있고요. 당시에 그 모던이라는 현상을 다루는 기사, 칼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1936년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인데요.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의 위엄을 상하는 몸치장 외려 천격스럽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천격스럽다는 거는 격이 떨어진다, 천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몸치장을 하면 남자의 위엄이 떨어진다, 천박하다 이런 제목을 담고 있고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면, 자, 여러분이 배우로 나서지 않을 바에야 이렇게 야단스러운 몸치장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수염을 깎은 뒤 크림을 발라서 향내를 풍기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다 하는 건데 천격의 하나다. 수염을 깎고 크림을 바르는 건 결국 소독하자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소독만 하면 되지 웬 향을 풍기냐는 거죠. 그러면 향료 크림이 아니라 바세린이나 백반을 물에 타서 문질러도 무방하지 않겠냐, 소독의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포마드 바르는 것도 비판을 합니다. 천격이다 그것도. 누가 보든 간에 경의가 생기지,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우습게 보여진다. 이 포마드 바르는 게. 포마드 대신 물기름으로 바르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으로 갈수록 가관인데, 머리를 깨끗이 한다고 하루 한 번씩 머리를 감고 야단을 치지만 오히려 머리털이 비서지기가, 그러니까 빠지기가, 탈모가 오기 쉬워서 안 좋다. 일주일에 2번씩만 씻어도 머리를 긁을 때 비듬이 쏟아지거나 양복 어깨에 비듬이 쌓이거나 할 염려는 조금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머리 감는 것도 안 좋다. 날라리냐 니가,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외양을 치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칼럼입니다. 자, 모던보이에 대한 그런 비판을 받고요. 주로 외향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죠. 이 기사는 그보다 좀 앞인데 조선일보에 1927년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모던 걸 현상을 주목한 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사 제목을 보면 근래에 차차 생기는 모던, 이건 걸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던 걸이란이라고 해서 종류도 2가지가 있으나 이것은 인습의 반동이다. 이렇게 서브타이틀을 뽑아놨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옛 습관에서 해방을 받았으나 새로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해방만 하는 거예요. 지향이 없고 과거에서 막 벗어나려고 전통을 부정하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지향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외양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양장이나 하고 머리나 곱실곱실 지지고 머리 위에 뜬 부평처처럼 정견이 없고 도발적 미를 가진 것뿐이다. 음식을 사랑하고 영어를 짓거리며 문학과 그림을 경멸하고 시 같은 것은 코웃음을 치며 이론과 비평을 좋아하되 창조하는 것은 없고, 끝나질 않아요 문장이. 책은 많이 읽되 웬만한 것은 읽지를 않고 식욕이 많으며 두석잔 술에는 얼큰도 하지 않고 얼른 보면 영리한 것 같으나 때때로 몰상식한 짓이 많고 임신 조절을 입으로 부르짖으면서 혼이만 하면 곧 배부장날이, 그러니까 배불뚝이가 되는 진실로 모순투성이를 가득 담은 고무주머니다. 이건 너무 심한 인신공격이죠.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어요. 아까 모던보이도 비판을 받았지만 그거하고 수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던보이, 모던걸 현상이 모두 신세대적인 현상으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문제적이라고 인식이 됐지만 모던걸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심각한 수준에까지 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다 하는데 이걸 읽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게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비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부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부류의 모던 걸이 어떤 부류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모든 옛 습관에서 해방을 했어요. 근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도정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들과 평등 지위를 점령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남자와 똑같은 조건 아래서 공부하고 노동하고 향락하고자 노력하는 부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본주의적 어쩌고저쩌고 남자들과 동일한 전선에 나서며 이성적인 처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도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다. 이 도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 하나는 외향적이고 사치와 향락을 쫓는 그런 부류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볼 때 진취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부류도 있다. 그 모던 걸들이 바로 바람직한 모던 걸의 부류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 다루는 모던보이, 모던걸 현상은 전자인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문인들을 다룰 때는 분명히 이러한 측면을 다루지만 왜 지금까지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약간 생각 없고 사치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었느냐. 미디어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칼럼에서는 첫 번째 의미 모던걸이나 두 번째 의미의 모던걸이나 하여간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조선의 현상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러한 모던보이, 모던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1920년대 말에 미디어가 캐치를 하고 이러한 글들을 썼습니다. 자, 이 모던에 대한 현상, 특히 그 모던 걸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미디어마다 높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929년에 별건곤이라는 잡지에 놀라 엎어질 경성 모던 8경, 그러니까 8개의 모던에 관련된 풍경 이런 것들을 꽁트 형식으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8가지의 장면인데 이게 이제 그 서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재미로 보세요. 이렇게 풍자로 비꼬아 보고 콕질러 보느라 내가 풍자를 해봤지만 사실 가까운 경치 없지 전혀 꾸미기만 한 장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과장을 했지만 완전 허구는 아니다. 실제의 바탕을 두었다. 이런 뜻이겠죠. 한번 생각해봐라. 사실에 가깝다. 자, 어떤 걸 쓰려고 서두에다 저렇게 깔았느냐. 첫 번째, 모던 8경의 첫 번째 1경은 뭐라고 했느냐. 남과 여가 나옵니다. 남, 여보 안 선생 무엇에 틀리셨게 이다지 냉정해지셨소. 여, 이 여보는 그 부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 너 이런 호칭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요. 틀리긴 뭐가 틀려요. 뭐가 뭐가 잘못돼. 그러니까 잘 지내려다가 오늘 와서 이렇게 딴판으로 딱 잡아떼는 까닭을 모르겠구려. 여자가 왜 이렇게 덜 떨어지게 굴어요. 동정에서 그만큼 우대해드렸으면 그만이지. 몇 회씩 두고 당신 하나만 사귀란 말씀이요? 시대가 다르답니다. 참 옛날 양반이로구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연애인 거예요. 내가 이 여성이 연애하다가 마음이 식으면 언제나 헤어지고 또 다른 연애를 할 수 있는 풍경이 이게 모던의 풍경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 종사하고 수동적으로 남성이 선택하면 계속 연애를 남자에 붙어서 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쯧쯧쯧 하는 태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경을 보면요. 비슷해요. 여성이 이봐요 김선생 당신 나하고 이상적 생활을 경영해보지 않으시려?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번째 나와요. 듣돈 좀 고마운 말이요. 나는 벌써 약혼한 데가 있는 걸요. 이게 청혼의 말인 거예요.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괜찮은 청혼 멘트 아니에요? 나하고 이상적 생활을 경영해보지 않으시려? 이런 멘트. 네, 저 되게 신선했어요. 자, 저런 미안할 것은 없어요. 그럼 난 정 선생이나 최 선생하고 해볼 테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과장이 있지만 요즘에 자유연애 행태를 풍자하고 있는 이경의 이 내용이었고요. 이제 8번째 팔경을 보면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요리점의 구석방에 단발 양장녀 한 사람, 트레머리 여러분 알죠? 옛날에 중전마마가 하던 것처럼 트레머리 한 분, 안경 쓴 트레머리 또 한 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복장, 그 다음에 모던한 복장. 이런 여성 세 분이 가서 기생을 불러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서 여성 기생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 여보도 유예요, 유. 여자 손님이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노래 좀 잘 들려주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생에게 우리 손님이니까 노래 하나 불러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남성들에게 천대받는 것보다 동성끼리니까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어설프게 굴어요. 그러니까 기생들도 남자 손님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에는 익숙한데 여자 손님들이 불러놓고 노래 불러라 하니까 이제 뭔가 이게 민망하고 쭈뼛거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들까지 남녀를 차별하여 우리를 여성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어서 좋은 소리. 그러니까 한번 노래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 여자 3명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기생들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서 쩔쩔매기만 하고 참 더 볼만해지는 풍경이다. 이렇게 풍자하는 장면이 모던 팔경 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태가 달라졌다. 어느덧 여성 평등이 이때부터 인식이 점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모던 걸 현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죠. 자, 트레머리 제가 자료 사진을 넣어놨었네요. 자, 지금 우리는 아까 글에서도 봤지만 2가지 측면에서의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적되는 것은 외향적인 측면에 정말 생각 없이 사치와 향락과 외국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모던 걸 기사 칼럼의 신문 지면인데요. 실제 지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면 옆에 이런 사진이 실렸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뭘 의미하나. 다 한복 입고 있잖아요. 이건 모던 걸 칼럼 옆에 왜 한복 입은 이런 소녀들 사진이 있지? 라고 보니까 이게 여자 운동선수들이에요. 학창을 떠나는 여자 운동선수들 이름이 써있죠. 윤문희, 민휘득, 양, 외 12사람,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 여학생들.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는 여학생들인가 하고 보니까 여기 어디 써있는데 테니스, 배구, 농구, 승마 이런 것들이 써있는 거예요. 올림픽 종목처럼. 그래서 아니 이 모던 걸 현상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 여성들이 정말 모던 걸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도 여자 운동선수들은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많이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을까,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이 학생들은 되게 서구 스포츠 종목을 선수라고 표현했으면 직업적으로 하겠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 한복 입은 데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걸 보는데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여성들이야말로 모던 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모던 보이들은 많이 봐요.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고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근데 모던 걸들은 잘 상대적으로 많이 조명되지 않는데 대표적인 모던 걸의 나혜석이 있습니다. 이 나혜석
뭐라고 불러요? 시인이기도 하고 화가이기도 하고 당시에는 매우 드물게 여성 운동가이기도 했어요. 이 나혜석, 저는 시인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나혜석 시인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인형의 가인데요. 인형의 가를 한번 눈으로 보시면 뭐 문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담겨 있는 시라기보다는 이 사상적으로 당시에 여성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던 인습의 탈피나 전통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자아를 각성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 되도다.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순하게 엄밀히 막아놓은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단 한 글자도 없죠. 이 노라는 사실 그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헨리크 입센의 희곡을 보고 쓴 것인데요. 그 주인공인 노라의 자기 입장을 대변하고 자기를 넘어서서 그 당시 조선의 여성들을 노라 안에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라를 놓아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노라를 놓아라. 누구에게? 놓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노라를 놓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중의적일 수 있겠죠. 스스로 노라를 놓으라는 뜻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의 여성의 역할은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그리고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는 역할이었고 그것을 잘했을 때 훌륭한 여성으로 인정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만족했을 거예요. 내가 그 정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본분을 다하자. 그런데 노라를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라를 놓아라. 그리고 노라를 놓아주게라고 한 번 더 얘기해요. 이거는 누구에게 노라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놓아라 라고 하고 다르니까. 놓아주게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사회를 향해 얘기하는 거겠죠. 남성을 향해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혜석 시인이 인형의 가를 통해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형의 집, 헨리크 입센, 지금 민음사에서 팔고 있는 책의 표지인데요. 이 희곡이 우리나라의 그 신문에 연재됐는데요.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연재됐는데 그게 192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던보이, 모던걸 현상이 사회에 던진 파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의 각성이었어요. 여성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 그래서 이때의 나혜석이 아까 화가이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연재되는 지면에 사파를 그리고 번역에도 참여했어요. 이 주인공이 이렇게 되고 스토리는 이렇고요. 노라가 깨닫고 어쨌든 가족과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라를 놓아라. 노라를 놓아주게. 그 메시지가 바로 인형의 집을 통해서 나혜석이 하고 싶었던 누구에게? 조선의 여성들에게, 또 조선 사회에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자, 이 나혜석 시인은 굉장히 당시에 드물게 외국 체험을 많이 한 그야말로 모던걸이었어요. 대표적인 모던걸. 이 사진은 파리에 유학했었던, 정확하게 뭐 학교를 다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파리에 체류했었던 기간의 나혜석입니다. 이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이 파리에 갔다 온 여성이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었겠죠. 그래서 나혜석이 들어와서 여러 신문 잡지에 자기가 느꼈던 점,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글로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구미 만유하고 온 여류화가 나혜석 씨와의 문답기라고 되어 있는 글이에요. 여기 보면 나혜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고서, 그러니까 파리 갔다 와서 보고서 여자의 힘이 강하고 약자가 아닌 것을 확신했다. 우리가 여기서, 조선에서 여자란 나부터도 할 수 없는 약자로만 생각되더니 거기 가서 보니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방면에 여자의 세력이 퍽 많더라. 특히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활동이 많다. 우리 조선 여자들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생각이 깨이는 거죠. 되게 앞서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래서 나혜석에 대한 조명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되고 있는데 페미니즘 쪽에서는 대한민국 1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까 그런 여성 해방에 대한 주장이나 인식 그리고 삶으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 자신의 삶이 역시나 파란만장했어요.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삶이 평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도 그렇고 나혜석은 인식이 저기 멀리 앞서가 있는데 당시에 많은 모던 보이들도 그랬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아직 젖어있던 그런 남성들 속에서는 절대 평안하게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약혼을 먼저 했지만 이 최승구라는 사람, 약혼했던 사람이 요절하게 되고요. 김우영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이제 재력도 갖추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여러 해외를 다니게 돼요. 유럽이랑 미주를 다니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혜석이 다녔던 국가들을 대략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고 경험했던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920년대예요. 되게 놀라워요. 저도 몇 개 못 가본 나라들을 이 당시에 나혜석은 다 가본 거죠. 복받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이 당시에는 복이었을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자유연애를 하게 되는데요. 파리에서 이제 최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김우영에게 이혼을 당하고 자녀도 빼앗겨서 평생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몰래 학교를 찾아갔다 쫓겨나고 이러한 얘기들도 있고요. 나중에는 이 나혜석이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게 돼요. 자식 다 필요 없다. 뭐 이런 너무나 공격적이고 과격한 주장들을 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좋은 소리는 못 들었겠죠. 그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만 이 나혜석의 어떤 이러한 인식이나 활동이나 각성했던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던 거래 사례를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모던 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기도 모던 걸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혜수인데요. 당시에 그 모던 걸의 옷차림, 또 장식,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재현을 해놨어요. 오른쪽에 누가 보이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가? 이 오른쪽인 실제 인물이에요. 이 오른쪽은 김혜수는 물론 가상의 인물을 연기한 거고 이 오른쪽이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의 우리가 모던 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복혜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연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얘 이제 약간 생애를 잠깐 보면 복혜숙 아버지가 서학을 공부했고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굉장히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약간 신식 교육을 시킨 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이 유림이 복기업을 그 이유로 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삭인 상태, 그러니까 복혜숙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사산을 할 뻔한 거예요, 엄마가. 이 탄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쫓아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뭐 폭력도 있고 이랬을 테니까 사산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귀하게 키운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도록. 그래서 이 복혜숙의 성격이 활달하고 자립적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배웠느냐? 언문을 당연히 배웠고요. 글을 배웠고 천자문, 소학, 맹자를 배웠고요. 이 여성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재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화학당에 다녔습니다. 12세에. 근데 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수예에 수 놓는 거, 수예에 매료되어서 그 일본 요코하마에 기계 학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로 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뭘 접하게 되느냐? 이 연기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푹 빠져버립니다. 이 복회숙의 끼에 딱 맞았던 거죠. 이 연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수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스타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소 이런 이름을 가진 무용소에 입학을 해서 연기를 공부하고 또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한 꿈을 키우게 되죠.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신식으로 아이를 키웠어도 딴따라를 당시 딴따라라고 불렀으니까 딴따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이제 아직은 다 없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연예인들을 딴따라라고 부르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교사로 만들어봐요. 금화학교의 교사로 만들어봐요. 근데 한번 그런 꿈을 키웠으니까 포기하고 조신하게 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삶을 거부하고 배우로서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월회 여러분 들어봤죠? 토월회의 주축 여배우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음반도 내게 됩니다. 이 음반 1903년에 음반 취업을 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런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재능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노래인가 궁금할 것 같아서 복회숙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불러요? 당황스럽죠? 당시에 이거 엄청 잘 부르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특히 복회숙의 노래에 대한 평가는 정말 씩씩하게 잘 부른다 였다고 해요. 아까 제가 오타가 나서 여기 30년입니다. 03년 아니고. 자,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종로 행진곡이라는 번안 가요를 복회숙이 부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고 비교해 보면 노래도 하고 가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고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각색 시나리오 각색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던 정말 앞서가던 그런 모던 걸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복회숙이 출연한 연극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스틸컷 낙화유수라고 하는. 자, 어떠한 인식을 가졌는가? 끼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모던 걸 우리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조명하고 바라보는 그런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연기나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면 남달랐어요. 자, 이전에는 배우를 광대라 하여 기생이나 백정과 같이 천하게 여겼지만 배우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극을 한 유흥으로 알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인생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똘똘한데 연예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말리고 본다고 하잖아요. 일단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잠깐 경험을 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완곡하게 설득도 한다. 연예인들의 경험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앞서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배우란 직업도 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검열 문제를 지적합니다. 당시에 일제가 굉장히 검열을 심하게 했는데 그 얘기를 당당하게 해요. 각본 검열이 너무 혹독하다. 조선 사람에게 자극될 만한 건 모두 깎아버린다. 검열을 좀 너그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용감하게 합니다. 복혜숙의 성격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스케일이 컸는지 보면 모던 서울 설계안 복혜숙이 쓴 글이에요. 자, 이 글에서 여기 이제 언제냐면 1936년에 쓴 글인데 잡지에 발표한 글인데 서울을 모던하게 만드는 설계안을 만든 거예요. 도시 계획자도 아닌데 이런 설계안을 잡지에 기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을 만들었어요. 가로수는 어떻게 하고 공원을 어떻게 하고 쭈쭈쭈 댄스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카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12개의 관점에서 모던 서울을 내가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생각도 못한 측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의 예술 전당, 지금 있는 예술의 전당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어디다 어느 관악문통 네거리에다가 뭘 옮겨다 놓고 어디다가 옮겨다 놓고 나 여기다 공연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또 그래서 예술인들을 연습하게 하고 화실도 만들어주고 하겠다. 또 파고다는 이렇게 파고다 공원에는 무대를 만들어 놓고 매일 밤 시민 오락의 밤을 하고 싶다. 신촌에도 야외 극장을 더 두겠다. 연극을 상영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도면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 쓰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안을 다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글인데 서울에 댄스홀을 허하라 라는 글이 여기 삼천리에 실렸어요. 1937년에 댄스홀은 댄스홀이에요. 댄스홀. 그리고 경무국장께 보내는 아등에서 그러니까 경무국장은 지금의 검찰총장 정도 되는데 이 사람에게 아등 여러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누구가 있냐. 뭐 대일본 레코드 회사 문예부장 끽다점 다음 시간에 이제 끽다점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다방 같은 거죠. 다방 비너스 마담 매담은 마담이에요. 마담 복혜수. 그 자기를 비너스라는 다방의 마담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복혜숙의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생 그 다음에 바의 여금 영화 배우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기생은 사실은 지금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되게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느 지부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한성권번, 종로권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기생 이게 당당하게 내놓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엄청난 당당함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느 룸사롱의 마담인데 내가 이걸 주장하겠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하고는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요. 자, 뭐라고 썼는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서울의 댄서를 허하여 주십사고 연명으로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댄스홀을 서울에다가 지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뭐 댄스가 한갓 유한계급의 오락이고 사회를 불안시키는 세계발전 악취미라고 보냐 그런 거 아니다. 외국 특히 동경 같은 데도 보면 건전한 오락이지 않냐. 우리도 서울에다 그런 거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쭉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놀라운 점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 이러한 과감함과 당당함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실제로 아까 카페 비너스, 끽다점 비너스 마담 이렇게 복혜숙이 스스로를 소개했는데
실제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남아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바로 카페 다방 비너스의 주인일 때 복회 속의 모습이고요. 이런 종업원들을 뒀다고 해요. 근데 이때 그 끽다점, 다방, 주점 이런 곳들은 술만 팔고 오락만 즐기는 곳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될 텐데 이 복회숙이 여기에서 미담도 있습니다. 술을 팔아서 의연했다. 바 비너스의 이야기다. 이거 아름다운 이 에피소드 뭐 이런 뜻인데 마담 복회숙 양이 수회 의연금을 그런 날로 정하고 당일 술판 돈에서 실비를 제한 후 나머지 돈 21원 60전을 수회 의연금으로 냈다. 그래서 매일신보로 보냈다. 이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에 그 남아있는 되게 희귀한 사진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왜 다방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글도 복회숙이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돈 없어서 그랬다. 연극 영화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긴 것이 20년대 초니까 28년에 내가 다방을 연 것은 유행의 첨단이었다. 그리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좌석이 60개쯤 되었고 다방 한가운데는 석고로 된 비너스상을 놓았다. 그래서 그 끽다점 다방 이름이 비너스였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커피만 팔았지만 바를 겸했다. 주간 다실, 야간 살롱. 지금도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걸 내가 앞서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뭘 팔았느냐? 양주 칵테일, 최고급 정종, 그다음에 오징어를 잘게 썰어 간장과 버터를 곁들여 냈다. 엄청 인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점에서도 앞서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걸 하면서도 영화, 연극에 쉴 새 없이 출연했다. 그리고 다방에 누가 왔느냐 이런 걸 쓰죠. 연극 영화인이었고 신문기자, 학생, 인테리들이 폭넓게 드나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술 먹고 취하고 흥청망청 노는 공간이 아니라 사교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당시의 문화인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 정도. 여러분이 헛기침을 안 하는 거 보고 봐서 시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 복회숙의 연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고요. 요거. 그다음에 명배우 명감독이 모여 조선 영화를 말함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 여기서도 복회숙의 어떤 성격, 성향, 인식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복회숙 양 여기 보이죠? 자, 질문이 몇 가지 주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회숙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우리 영화계의 3대 명작을 꼽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조선 영화치고 내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도 꽤 많고 남의 작품을 별로 빼놓지 않고 거의 보지만 다만 토끼 이후, 그러니까 이 무성 영화 이후의 작품은 그리 많이 보지 못했다. 그러기에 내 머리에 남은 넘버원을 고른다면 아리랑이다. 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렇게 스토리도 우수하고 선이 가는 여배우를 타이업 시킨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예 작품을 영화화하는 것이 어떠하냐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신문에 나는 장편소설을 다 읽는데 내가 주인공이라도 되어서 작품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은 없다. 이제는 늙어서 새파란 신부감이나 달디단 연애소설의 주인공 노릇하기에는 다 글러먹어서 그런다. 어멈역이나 기생역이면 한바탕 멋지게 해보지요. 호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호방한 성격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요. 자, 여러분이 헛기침 할까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네요. 자,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낙화유수라고 하는 작품을 찍는데 한강씬이었다고 해요. 장마 때 한강씬을 찍으러 갔다고 해요. 그래서 강물에 자살하기 위해 이제 복회숙이 뛰어들어야 하는 장면을 찍는데 한강에서 거기 그냥 뛰어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는 에피소드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배우 남자 배우가
들어와서 나를 건져갔는데 내 머리를 덥싹 껴안아 끌고 헤엄쳤으면 좋을 것을 허리를 안았다. 그러니까 허리를 안으니까 머리가 물속에 꼬꾸라져 있었다. 그래서 물을 엄청 먹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과감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로 과감했던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지금 누구랑 비슷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근데 아까 그 각색 이런 것도 했다 그랬는데 복혜숙이 이 영화 찍고 연극 찍고 할 때 대본을 놓고 각자 배역에 자기 대사를 기록시켰다. 대본을 읽으면서 서로의 연기 플랜과 그가 맞는 감정을 설정했다. 이 대본에 따라 무대 장치까지 꾸며냈다.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 복혜숙 이전에는 이런 작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 무대에서 사고도 나고 애드립 치다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복혜숙은 이걸 대본화하고 서로 대본 연습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였죠. 처음 대본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신극좌 단원들도 불필요성을 주장하던 신극좌 단원들도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 물론 기성세대들 분명히 그렇겠죠. 이렇게 하자고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좋았던 거죠. 그래서 복혜숙한테 대본을 집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해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없던 길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거부감이 들기도 하죠. 너무 과감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앞서갔느냐, 얼마나 끼어 있었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복혜숙이 나중에 꽤 오래 살았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 예전 시절을 회고한 글이에요. 이랬다. 돈을 벌기 위해 연예계에 투신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 가난했다. 여배우만 하더라도 연기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과 애들 시중 들기 바빴다. 이런 점이 돈만 하는 요즘 일부 연예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문장은 이분 개인 생각이에요. 돈만 하는 일부 연예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나 보죠. 어쨌든 이 시대의 여배우들에 대한 단상을 그리고 어떤 분위기나 위상,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여배우를 했다는 것, 또 나혜석처럼 그렇게 서구 문물을 앞장서서 보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했다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모던 걸에 쉽지 않은 삶을 보여줍니다. 그 사회적인 많은 비난과 반대 속에서 살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우리 문학 얘기로 다음 시간부터 넘어가는데 한국 문학의 근대화, 현대화를 이끈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쭉 봤던 모던 보이와 모던 걸 덕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던을 어디에서 접했느냐? 유학이나 여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외 체험을 했어요. 나혜석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근대적인 학문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모던한 문화, 또 새로운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의 경험을 함으로써, 여기 더하기가 있죠. 삶과 문학 통틀어서 세계와의 동시성을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학 작품을 읽어보면 표기만 현대 표기로 바꾸면 기법이라든지 그 안에 담긴 표현의 어떤 수준, 내용, 인식 이런 것들이 현대 작품이라고 해도 전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그렇게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이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사진이 바로 그 모던 보이와 모던 걸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점점점 돼 있잖아요. 이 외에도 수많은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있습니다. 이 한국 문학의 근대화, 현대화는 이들을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사실은 우리나라에 헛기침 아무도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라고 여러분 외웠을 텐데 주요안의 불노래가 몇 년에 발표된 거냐면 1919년에 발표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나타났던 세대들이냐? 1920년대에 있었던.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시 이후에 우리가 지금도 읽고 있는 모더니즘 문학이 1920년대, 30년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건 이 모던걸, 모던보이 문인들의 혁신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는지, 혁명적인 세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혁명을 정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문화혁명이었던 거죠. 문화적인 혁명. 이들은 바로 마지막으로 이들의 고뇌와 열정의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이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멋진 말을 남기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일찍 끝냈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